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헌윤호입니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요, 전국은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다행히 남원을 시작으로 해서 순창, 진안, 무주 등 동네 6개 지역과 5개 면 등의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이번 사태, 폭우도 원인입니다만 댐 관리기관의 수위 조절 실패에 대한 인재라는 지적이 크죠. 그래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맞는 합당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전북 최악의 수해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북의 폭우 피해와 복구 진행 상황, 또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론과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의 추가적인 방제 대책도 들어보죠.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KBS 전주 중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과 실제 폭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30년 만에 처음인데 전에 없는 수해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수입이 1년치 수입이 50%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이라도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정부의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부족하고 살 길이 막막해요. 많이 피해봤죠. 노은 나라들이 지금 다 쓰러져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인원이 있어야 그것도 점매는 거고 못하잖아요. 태풍 오고 비가 많이 오면은 그걸 대비해서 관리 잘 해서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 같아요. 8월 8일 수해 있기 전에 최고로 물을 많이 가다 놨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 오니까 그냥 한꺼번에 터가지고 완전히 인재죠. 그 전에 어느 정도 빼놔다가 홍수에 대비하는 감옥댐인데 섬진강댐이 완전히 이것은 관리하는 사람들의 부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요 책임자들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물고 앞으로의 이거 바꾸고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집이 이제 물이 잠겨가지고 못 넣어지는 피해를 입어서 거의 대책 없이 보고 있어야죠. 댐 관계자들은 만약에 가물어가지고 물이 없으면 우리는 그 물을 보관을 해놔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고 수위 조절만 잘하면 이렇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비를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매뉴얼대로 하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재발 방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언제 또 이렇게 큰 비가 안 온다라는 보장도 오고 그거에 맞는 절절한 정책들을 좀 다 내놔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죠. 네, 폭우 피해와 대책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이시죠, 김영호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도의회 최영일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전국농민의 전북도연맹의 김정용 사무처장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요, 저희 KBS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에 방역을 철저히 했고요. 들어오실 때 이 패널분들의 발열 체크와 손 소독제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조금은 다소 불편하긴 합니다만 이 밀집된 공간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김양호 실장님, 예. 코로나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 특히나 행정에서 더욱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물론 도민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 특히나 그런 가운데 이 태풍 큰 영향을 미쳤고 또 그에 앞서서 수해가 상당한 타격을 주고 지나갔습니다. 참 어려운 사안들이 이렇게 겹치면서 실제로 또 농가 입장에서 더욱더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 계실 텐데 수해 어떤 집계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호우로 인한 피해를 보면은 피해 금액이 1,37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제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된 6개 시군의 피해액을 보면 남원시가 554억 원, 장수군이 199억 원, 진안군이 124억 원, 무주 122억, 순창 120억, 완주군 103억, 그리고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지만 국구 지원받는 시군 임실군이 40억, 고창군이 43억 이렇게 금액적으로 그렇고 인명피해는 4명이 사망하였고 공공시설 2,056개소, 주택 989동이 파손 침수되었고 1,022세대 1,81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농작물
6,858헥타르 가축 폐사 31만 마리 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 피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냈습니다. 2012년 태풍 덴빈이나 볼라벤 피해액이 1,028억 원보다 약 351억 원이 더 많은 피해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 자, 김정용 처장님 실제 농사에 임하시면서 현장에서 접한 그 충격은 더 크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물이 이렇게 차 들어오는데 뭘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냥 막 네.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농기계도 빼내지 못한 농가들도 많이 있었고 아, 그래서 이제 축사에서 소도 빼내지 못하면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소들이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이런 것도 돼 있었는데 어쨌든 침수 집 침수된 우리 주민들이 아직도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더 힘들게 지금 살고 있어서 예. 이분들이 좀 걱정이 좀 그런 거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발이 묶여버리면서 복구에 힘을 보태지 못하는 것들이 예. 또 큰 아픔으로 다 오고 있습니다. 처장님 지역은 피해가 없었습니까? 저희 지역도 침수가 됐는데 이제 저희 동네 어디시죠? 예. 저는 이제 순창 풍산면 대갈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예. 마을은 침수는 안 됐는데 저희는 이제 논밭이 좀 침수가 돼서 예. 좀 그런 상황이고요. 옆에 이제 유등면이라고 다리 하나 냇물 하나 건너면 유등면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마을은 절반 밑에 쪽으로 있는 그 마을은 좀 저지대에 있는 그 집은 침수가 되고 농경지도 굉장히 많이 침수되고 그렇습니다. 예. 자, 남원을 중심으로 해서 순창 또 여러 지난 원주 할 것 없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최영일 의원 나오고 계시는데 순창이 지역구이면서 누구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특히 이 댐의 물 방류 관련한 것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1인 시위를 하셨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신가요? 9월 2일까지 했습니다. 예. 자, 1인 시위를 하실 정도의 어떤 긴박함 그리고 이 사태를 인재로 지금 보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예. 예.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섬진강 댐과 관련해서는 모든 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수위 조절과 방류 조절 실패에 대한 인재라고 저희 도의회에서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인재가 가장 큰 이유는 홍수 조절 기간에 홍수 조절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 이 도의회에서 섬진강 댐을 방문하는 자리에서도 밝혀졌고 또 섬진강 댐에서 자료를 확보한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양의 물을 가둬놓고 폭우로 인해서 제때 물을 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이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인재가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뒤에서 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래도 남원 처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그 전까지 이제 순창이나 다른 시군이 포함이 되지 않았을 때 상당히 힘들어했고 목소리를 많이 내셨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지금 이제 포함이 돼서 좀 숨통이 좀 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는 됐지만 예. 안 된 것보다는 낫겠죠. 저는 아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합계 피해액이 60억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데 예. 근본에 순창군의 피해 현황이 사유시설이 1,773건에 7억 6천만 원 정도이고요. 예. 공공시설이 약 총 350건에 112억 원의 피해가 나서 여기에 이제 복구되는 소요의 금액은 247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60억 이상이면은 당연히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은 되는데 문제는 사유 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금액이 미비하기 때문에 예. 지난 8월 18일부터 정부 종합청사 행안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해서요. 24일 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이후에 예. 25일부터는 근본적인 대책, 즉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 감사원 감사 그리고 60년 된 낡은 댐 규정 폐지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예. 자, 13일 남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지정이 됐고 24일에 이제 순창, 완주, 진안, 부주, 장수 3차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됐습니다. 그래도 한시름 덜게 됐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안 된 것보단 낫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은 실장님 이 지원들은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지원들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예,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지정 기준은 아까 우리 최영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력 지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 전주시는 90억, 그다음에 완주, 익산, 군산 같은 경우는 75억, 그다음에 나머지 시군 같은 경우는 60억 이상 피해액이 집계가 되면은 특별 재난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근데 이 지정이 됐을 때 아무래도 국비 지원이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주민들한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또 금융지원, 세제 혜택, 그러니까 15개 항목의 간접 지원이 있게 됩니다. 예.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지금 사망 같은 경우에 당초 1,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고 부상이 이제 당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에 또 500에서 1,000만 원까지 이게 더 인상이 됐고 또 주택 침수 같은 경우에 당초 1,300만 원이었는데 1,600만 원, 주택 침수 한동이 1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까지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송하진 도지사님이 그때 피해 현장을 돌고 또 총리님 여야 당대표가 왔을 때 너무나 이 지원 기준이 지원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좀 상향시켜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상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달라진 부분이 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김정엽 차장님 실제 피해 농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재정 지원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특별히 개인 농가나 피해 주민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 수도나 전기, 세제 가면 어떤 지원에 있는 것이지 보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들 하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특별재난지구 선포되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뭐 이렇게 그 역할도 좀 하고 지역에서 여론으로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재난지구가 되면 이제 뭔가 전액 보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할 수 있게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엄청난 보상들이 우리한테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오해들을 하셨거든요. 사실 저조차도 이제 뭐 예전에 많은 지역에서 그런 게 됐을 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 열악한 지방 재정에 국비를 투여해서 그것을 좀 상쇄시켜주고 이렇게 보전해주는 형태가 많은 것이지 실제로 침수 피해나 개해를 입은 우리 농가들에게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지원이 작은 거죠. 원래는 침수돼도 100만 원이었고 사람이 죽어도 1,000만 원이었고 그것을 이제 뭐 지금 좀 상향하고 이랬다는데 특히 농경지 침수나 그런 거 관련해서는 더 열악한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논 1헥타가 침수가 되면 지금 출수가 안 되고 있어요. 나락에 지금 출수가 이삭이 안 올라오는 게 굉장히 많고 소득이 뭐 50% 이상 감소가 수확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농약대 뭐 헥타당 뭐 50만 원인가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거. 또 뭐 국민연금을 저것도 없애주는 것도 아니고 연기해 주는 거. 또 세금 연기해 주는 거. 그리고 융자로 이제 뭐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지 실제로 좀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제도 지원이 없다. 예를 들어서 소가 떠내려가서 죽은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뭐 한 마리당 100만 원.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이제 무너졌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비닐하우스를 다시 세우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농작물을 키우는 데는 또 2, 3년이 걸릴 텐데 실질적으로 보면 보상이라는 게 농민 입장에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보상일 텐데 당장 작물을 심고 거기서
소득을 내서 오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소 같은 경우도 지금 아나운서께서는 100만 원 얘기하시는데 매뉴얼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예. 아까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죽었을 죽었을 때는 때는 예. 있습니다. 예. 그 100만 원으로 지금 제가 예. 예, 찾아본 조사가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만큼 어쨌든 뭔가에서나 피해 주민들이 기대했던 특별재난지역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으로 보상을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공공시설의 재건, 복원, 복구 이 부분에 신경이 쓰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의원이 의회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에 대해서 좀 부족한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예. 순창군 유등면 웨이마을에 사는 김수곤 황혜영 부부는 부산에서 귀농 부부인데 두 동의 하우스 농사를 짓기 위해서 3천만 원의 빚을 냈습니다. 그 미나리 체험 가공 시설하고 하는 거기 아니고 아닙니까? 아니고 예. 아. 그건 가이아 농장이라고 별도로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부가 온 심혈을 기울여서 고추 농사를 졌는데 수확 직전에 8월 8일 날 아침에 나가보니 하우스 두 동이 물에 침수가 완전히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사와 군수님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든 특별재난지역 선포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하는 거 보고 정말로 이걸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100%는 아니라도 그래도 50% 정도의 보상 정도는 있겠지라고 그런 하소연을 했었는데 막상 그분의 특별재난지원금이 확정된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과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의미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수해에 대한 원인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라는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양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나 수해 지역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좀 대폭 상향해달라고 촉구했고 또 환경부에 대해서는 수해 원인 규명과 더불어 즉각적인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등 그리고 또 도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어제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김정육 처장님 특별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조금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제대로 좀 아시게 되면서 실망도 하셨습니다만 보완책이라고 할까요? 그 조금 속내를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저희는 자연재해잖아요. 뭐 특히 이제 재해, 특히 날씨, 이상 기후 이거는 농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 피해는 제일 먼저 이제 농민들, 농업이 보는 구조인데 올해 이제 냉해부터 쭉 지금 태풍까지 이렇게 지금 오는 과정인데요. 저희들은 이 부분들이 재해보상법으로서 국가의 어떤 책임성을 더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좀 전환이 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보험으로 하고 있어요. 약간 소도 보험이 들어가야 거기서 얼마 나오고 대신 이제 거기에 또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건데 그게 재해로 인해서 소득이 안 되면 그것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보험인데 사실은 농작물 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자연재해를 몇 번 받으면 이걸 자동차 사고 같이 할증이 되고 또 자부담금이 있어요. 만약에 80%를 보통 준다. 그 보험료를 80%로 해가지고 준다 그러면 20%는 자부담이에요. 그러면 60%밖에 쉽게 말하면 못 받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넣는 거죠. 80% 받는다고. 근데 그것마저도 올해 50%로 줄였다. 그러면은 20% 빼고 나면 이제 30% 보장해 주는 건데 이게 그러면 제대로 된 보험이냐? 이게 보험의 영역은 제대로 농민들의 재해 입은 거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이 강화돼야 되고 또 공적 영역에서 국가의 책무는 자연재해보상법, 농업재해보상법을 통해서 그것들 채워주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김영원 실장님 그 두 분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이 여기에 예.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유시설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집계는 그렇게 집계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실제 피해보다 적게 정부에서 집계 잡을 때는 적게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풍수의 보험을 많이 가입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독려를 좀 했는데 다행스럽게 예. 지금 주택이나 이 풍수의 보험 가입률을 보면은 50% 이상이 되고 남원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는 게 총 원래 1,000만 원인데 2천만 원으로 상향됐고 제 구협회에서 의원금 1,000만 원까지면 3천만 원인데 예. 이 풍수의 보험으로 이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4,500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풍수의 보험을 좀 더 많이 가입을 해야 하고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번에 재주택 복구 비용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복구 융자금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자라도 좀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또 지금 우리 도에 지금 피해액으로 집계된 부분 물론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많습니다. 122억 7,900만 원인데 복구액으로 봤을 땐 194억 3,400만 원입니다. 예. 이 중에 국비가 129억 8,700만 원, 도비가 31억 6,600만 원, 시군비가 32억 8,1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 31억 6,600만 원, 이 재난지원금은 선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기에 선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많은 수해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선포가 됐습니다만 실제로 피해 농가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어떤 보상 차원에 못 미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김장원 실장님 예. 아까 설명에서 제가 잠깐 하면 말씀하시죠. 보충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에서 풍수의 재보험과 관련해서는 근본에 피해를 본 양반장이 있습니다. 장어시설. 예. 장어시설은 당초에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고 대상이 아닌데. 근본에 피해 조사를 해보니까 장어를 입식을 하면 입식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농가들은 입식 신고 자체를 하는지를 몰랐어요. 예. 그래서 피해가 나서 신고를 하니 신고가 안 된 농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피해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그리고 전라북도 도내에서 약 13농가 정도가 되는데 입식 신고한 농가는 2농가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럼 나머지 11농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했더니 정부에서는 죽어 있는 장어에 대해서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것은 그래도 조금 보상을 검토를 해보겠지만 원칙적으로 입식 신고가 안 돼 있는 것은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작게는 몇 천만에서 많게는 2억이 넘게 피해를 봤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유등면 외리에 사는 배인국 사장님은 포크레인과 농기계가 모두 침수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 사유 피해에 대해서 면사무소가 신고를 했더니 인력 코드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조사에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이런 맹점들이 있습니다. 예. 행정에서도 참 수많은 데이터가 있고 수많은 매뉴얼이 있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참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력 역시 부족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여기까지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났던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의 전북도연맹 김정용 사무처장, 그리고 전라도회 최영일 부의장, 그리고 전라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인데, 최영일 의원님, 댐 관련해서 이제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이번 시에 나섰고 그 이후에도 9월 2일까지 진행을 하셨는데, 자, 수위 조절 그리고 방류 조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섬진강 댐의 이번 홍수 조절 실패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 당시가 1961년 당시 홍수 조절 용량이 매우 적게 설계됐다는 것이 문제고요. 이 섬진강 댐은 원래 다목적 댐이 아니라 관계 용수 전용 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61년도에 정한 홍수 조절 용량이 3,030만 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60년이 그로부터 60년이 지나고 보조 여수로가 2015년 이제 완공까지 돼서 설치했는데도 2020년 현재도 그대로 설계 당시 홍수 조절 용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섬진강 댐은 상시 만수위가 홍수기가 아닐 때 가장 많이 채울 수 있는 수위가 169.5m입니다. 예. 그리고 홍수기 때 더 이상 넘지 말아야 할 수위도 196.5m입니다. 예. 그래서 상시 만수위를 홍수기 제한 수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섬진강 댐은 홍수기 제한 수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대로 한다면 말 그대로 196.5m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이, 규정대로 하면 할수록 홍수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예.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2,400억을 들여 만드는 보조 여수로가 이번 홍수를 키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조 여수로를 계획할 당시에는 분명히 섬진강 댐 재개발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댐 수위가 191.5m에 있어요. 예. 이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재개발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댐 수위를 196.5m, 5m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다목적 댐으로서의 홍수 조절 기능을 키운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예. 상시 만수위를 이제 5m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6.5m까지 물을 채울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일별 수위 조사해 본 걸 보니까 2018년 8월 이후 수위를 거의 190m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보조 여수로를 공사하기 전에는 180m 내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 5m를 높인 이 보조 여수로 관련해서 총 유효 저수량이 3억 7천만 톤에서 4억 2,900만 톤으로 5,900만 톤 유효 저수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연간 용수 공급량이 3억 5천만 톤, 19년도 연간 수공 공급량이 농업용수 합쳐서 3억 7천만 톤, 그래서 2천만 톤이 증가가 됐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즉 여수와 광양으로 보내주는 물이 6,500만 톤이 증가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홍수 조절을 위한 사업이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높아진 댐 수위로 인해서 5,900만 톤의 물을 더 확보하면서 동시에 섬진강댐에서는 연간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수와 광양으로 6,500만 ton을 보내면서 한 100억에서 200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물 장사를 위한 재개발 사업이고, 물 장사를 위한 저수지 용량을 가득 채워놓은 인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용 처장님의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물 방류를 미리 했더라면 이 인재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텐데요. 그 댐이 해야 될 어떤 역할이 있어서 사람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그 섬진강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여수로 공사하기 전에는 수위도 낮았고, 그다음에 그 물이 사실은 섬진강으로 쭉 섬진강 수계로 따라 들어와서 강을 살리는 이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물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이상하게 이제 섬진강댐만 원래 흐르는 쪽으로 물을 안 보내고
칠보 발전소를 지나서 정읍과 김제 쪽 농업용소로 많이 발전과 그 농업용소로 가는 이런 거죠. 그런데 유독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날라고 할 때 우리도 비가 많이 와서 들판에서 감당을 못 하는데 그때만 물을 트는 거였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현장에서 순창 농민들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셨군요. 예.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도 농업용수를 써야 돼요. 섬진강 밑으로 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순창, 곡성, 구례, 하동, 광양까지 가는 이 공간에 들들이 논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로 써야 되는데 물을 한 방울 안 줘서 강의 기능을 상실한 건데 여수로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수나 광양에 뭐 물 팔아먹으려고 하면서 더 높인 거죠.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아는 분이 이 수변의 나무를 잡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몇 달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한 5m 정도 다 변했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그만큼을 더 채운 거거든요. 예. 근데 그들이 말하는 75%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전주 왔다 갔다 하면서 운암다리를 지나다니면서 언제나 나무 가지가 물에 젖을 정도로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 그게 75%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렇게 가득 물을 채워놓다가 기상청에서 이제 예보를 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을 못 믿고 그 기상청 탓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야, 기상청 맨 너무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하. 미리 물을 비워놓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최대한 가지고 있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한 번에 이제 터버리니까 그 물들이 며칠간 뚝방에 넘실넘실 물이 늘어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피해들이 더 커지고 더 키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김영호 실장님. 예.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제 책임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좀 높이고 계시는데 방류량을 늘리는 거, 그러니까 방류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죠. 예. 도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협의 과정은 없는 거죠. 방류량이나 방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수자원공사가 판단해서 환경부 산하의 홍수 통제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우리 전라북 도하고 관련 시군 또 주민들한테는 3시간 전에 이제 문자로 통보만 허록돼 있어가지고 사전에 협의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예. 근데 용담댐 경우 같은 경우는 30분 전에 하고 주민이 대피령 내리고 이제 이랬던 거 아닙니까? 굉장히 운영과 관련해서 제대로 못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책임론이 일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정확한 입장 살펴보기 위해서 앞서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 참여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인터뷰는 거절했고 대신 서면으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자, 섬진강댐, 용담댐의 홍수 조절 실패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용담댐은 홍수기가 시작되는 6월 21일부터 발전 방류 등을 통해 홍수 조절 가능 수량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8월 7일부터 8일 강우 전까지도 수문 방류를 통해 홍수 조절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7일, 8일 이틀 동안 예보를 훨씬 초과하는 댐 건설 이후에 역대 최고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최대 초당 4,395톤의 물이 저수지에 유입되었으며 댐 수위가 8월 8일 1시경에 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인 계획 홍수위 5cm를 남긴 265.45cm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댐의 안전과 상하류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해 댐의 계획 방류량인 초당 3,211톤보다 적은 초당 2,919톤으로 최대 방류량을 제한하고 댐의 최대한 조류와의 홍수기에 대응하였다. 자, 뭐 대부분 피해 원인 또 규명, 피해 보상 요구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현재 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댐관리조사위원회에서 피해 현황과 원인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에 있다. 저희 K워터는 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향후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홍수 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끝으로 댐 방류 체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홍수기 안정적인 댐 운영을 위해서는 기상 예측, 수문 데이터 취득 관리의 신뢰성 제고 및 홍수 분석 시스템 고도화 추진이 필요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기후 변화를 고려한 댐 운영 방식 개발, 지류 지천 등 하천 관리, 하천 제방 관리, 지역 배수 시설 관리 중요성,
기후 변화를 대비한 전반적인 물 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수자원공사에서 보내온 답변으로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최영일 의원님, 이 답변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방류는 했죠. 예. 근데 들어오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똑같죠. 물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방류를 하면은 댐 수위가 낮아지는데 예. 물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방류하면 뭐 합니까? 그 수위가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 가장 이제 논쟁이 되는 것이 방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 이 섬진강댐 매뉴얼 중에 사전 방류 지침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단 3줄이 있어요. 댐마다 설정된 기준 강우량 이상일 때 댐 하류 하천에서 홍수로 인한 범람 등의 피해를 야기할 때 이런 내용들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 일본의 사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댐 관련 지침 매뉴얼만 21개입니다. 우리는 단 2개밖에 없고요. 댐별로 매뉴얼은 공개도 안 돼서 요청해서 받아봤고요. 사전 방류는 강우량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는데 이 강우량을 예측하는 방법이 일본은 아주 매우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방류 결정은 예측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필수거든요. 따라서 일본 지침에는 기상 예측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전 방류를 결정해야 하는가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사전 방류에 대한 판단은 3일 전부터 합니다. 일본은. 그래서 수계마다 치수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서로 홍수 조절 용량을 활용해서 방류량을 조절하게 하고 수계 내 댐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멀리 있는 경우, 가까이 있는 경우, 또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사전 방류를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이런 계산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정말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함부로 댐 방류를 못하는 것이 방류를 했는데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댐이 비었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걱정 때문에 사실은 물 방류를 함부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전 방류에 따른 용수 공급 미달에 따른 피해 보상 규정이 사전 방류 지침 내용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냐? 사전 방류를 했는데 가뭄이 와서 용수 공급이 차질이 생기더라도 가뭄 조정 협의회에서 탄력적 물 융통 방법을 협의하고 거기에 따른 손실 보전 제도를 통해서 보전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정확히 일본은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는 어떤 재원으로 한다라고 거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사전 방류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원 실장님의 도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송하진 도지사님이 수해 피해 현장 방문했을 때 저는 옆에서 수행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민들 입장은 분명히 그렇게 폭우가 내려오기 전에 댐을 방류를 했어야 했는데 바로 그 유동면 Y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에 댐을 방류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답니다. 근데 댐을 방류를 안 했답니다.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은 정확하게 이건 수자원공사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8월 8일 이전에 한 4, 5일 정도는 방류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안 했다는 겁니다.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수자원공사 답변은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이제 했다고 지금 답변을 했는데 매뉴얼이 이렇게 매뉴얼도 상황에 맞게 대처하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전에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고쳐쓰고 이런 작업 노력들을 수자원공사가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나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번에 정확하게 조사하고 매뉴얼 잘못된 부분 이번에 손을 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피해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조사도 철저하게 하지만 예. 댐 방류 잘못으로 인해서 만약에 피해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도 강하게 도지사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도 이게 보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해서 자체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중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5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김정률 차장님, 예. 여기 이제 지자체 차원이 함께 또 내지는 피해 농가가 구성이 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어쨌든 피해자 내지는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가 그 조사위원회 좀 들어가서 좀 더 그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좀 보이고 피해자들은 그런 요구들을 지금 하고 있죠. 피해자가 직접 들어가서 이거 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드릴게요. 제가 9월 2일 날 환경부에서 댐 조사위는 5명으로 사전 조사를 했고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위해서 충청 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5개 도에서 조사위원 추천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이제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아까 김종영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피해 농민이나 농민단체 이해 당사자가 좀 포함이 돼야 되는데 댐, 수리, 수문, 하천, 기상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와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추천을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피해가 컸던 순창군에 연락했더니 순창 군수님께서 내가 직접 조사위원회 참석하겠다. 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건설국장이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추천을 해주세요. 예. 그랬더니 전북대 교수님들이 추천을 해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그날 5개 시도에서 실질적인 조사위원회를 꾸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11시부터 12시 40분 동안 1시간 40분 동안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도에서 환경부에서 짜놓은 각본대로 조사위원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을 조사에 넣을 수 있도록 그런 논쟁이 오간 끝에 그날은 조사위에 대한 확정을 짓지 못하고 무야 현재 이제 그렇게 그날 회의는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지금도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조사위원으로 이촉하는 건 잘못됐고 지금이라도 가장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댐 관리뿐만 아니라 하류의 침수 지역의 경우 주로 강 볼 위에 제방이 없거나 제방 높이가 계획 홍수보다 낮은 곳들이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많은 양이 방류되면서 범람한 경우도 있고 또 제방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물들이 유입되지 못하면서 또 물이 찬 그런 사례가 피해의 사례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김명호 실장님, 이 하천 관련해서 이제 좀 제방 관련해서 지적되고 있는 허점들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뭐 만전을 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도내 국가 하천은 11개 하천 352km를 이제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고요. 지방 하천은 462개소 2,917km를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천 관리 계획은 각각 그 관리 기관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근범 폭우로 발생한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는 주로 국가 하천과 연계된 지방 하천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국가 하천 같은 경우는 제방 정비율이 100%인데 지방 하천 같은 경우 약 48%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하천 제방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 하천 수계에 있는 지방 하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일원화하는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자, 도내 국가 하천 11개인 상황 속에서 지방 하천이 상당히 많고
관리하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어찌 보면 관리 주체가 이렇게 일원화돼 있지 않는 그런 부분 속에서의 혼선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영일 의원님, 물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을 것인가? 내지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컨트롤 타워가 좀 설치되기를 바라는 그런 주문도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건 가장 큰 문제인 것 중에도 하나인데요. 하천과 하천시설 관리 주체가 이제 다수입니다. 예. 그래서 치수 차원의 하천 통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제 하천은 이제 국토부나 수자원은 환경부, 그다음 댐은 수자원공사,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예. 이제 관리 기관이 서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하천은 국가하천은 국토부, 지방하천은 시도, 소하천은 시군에 관리하고 있어서 수계별로 종합적인 하천 통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수자원법에서는 하천 유역 관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두게 되어 있는데 금강, 섬진강 유역 관리 협의회 모두 구성되지 않았다.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물 이용자, 지방정부 및 도지사, 중앙정부 대표로 구성된 자문기관이 이제 유역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하천 여건에 맞는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합류부에서. 예. 본류는 국가하천은 100년 빈도로 설계를 해놨고 주류인 지방하천은 50년 빈도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설계의 빈도로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각각 세우고 있습니다.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하고. 그래서 하천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규모와 강도도 다르고 그래서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연결 부분은 지형적으로 범람 우려가 크고요. 예. 하천 정비 시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정비가 안 된 주류는 특히 홍수에 취약해서 마을 등 이번과 같은 치해 피해가 발생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천 여건에 맞는 기본 계획이 수립인데 곡선부입니다. 이번 남원 금지면 제방이 이제 터졌는데 하천 기본 계획, 수계, 위치, 형상 여기서는 회전 반경이나 구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지역 여건에 맞게 수립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근본에 이제 집중시에 붕괴된 그 남원 금지 국가 하천도 곡선부로 바뀌는 위치로 물길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일어난 걸로 수사됐거든요. 예. 그래서 하천 기본 계획 수립 시에 획일적인 설계가 아닌 하천 구간별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김종용 처장님,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제 수확의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 조생종 벼 같은 경우는 이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 벼들 피해도 참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올 봄에 저온 현상부터 뭐 과수화상병, 햇볕대임, 또 우박, 또 이 태풍 피해, 여기에 뭐 코로나까지 사실 농업의 현실이 이제 쉬운 계절이 없을 정도로 1년 360일 정말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최소한 이 물 관리를 보면서 기상청이나 수자원공사 또 농어촌공사 이 협업이라는 것이 좀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행정을 통해서 농가에게 전달이 된다면 조금은 피해를 막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전반적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대목에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물 관리를 계기로 자동 폐기됐던 물관리 일원화법이 좀 다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사실 앞전에 저희들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낸 부분들이 있어요. 농민단체에서는. 예. 그러면 이제 환경부에서 모든 것을 이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특히 힘이 센 그런 조직, 여러 이제 수자원공사나 수력, 원자력, 뭐 농어촌공사 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자사 이기주의에 입각해서 뭐 그런 힘 있는 조직의 입맛대로 물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농업용수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좀 우려들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물관리 일원화보다는 각 조직의 그 업무 협의체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환경부가 또 이 물관리 일원화 주체로서 가면
다른 내용보다 이제 친환경적인 또 수질 관리나 이런 걸 중심으로 가다 보면 예. 농업용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 우려스러운 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우려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자, 이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또 이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가 아직도 덜 된 곳도 있고 아직 마음의 상처가 가시지 않고 보상이라든지 지원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영원 실장님 먼저 도차원에서의 대비책 좀 마련해 주시죠. 예, 이번 이제 마무리 말씀. 예. 이번 폭우 같은 경우에는 기록에 없는 이상 기후로 역대 기록에 없는 이상 기후로 인해 폭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상 기후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같은 어떤 시스템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하천 정비 지속적으로 해서 치수 기능도 강화해야 하고 또 산사태 위험 시설 부분 같은 경우도 정비를 더 강화해야 하고 함부로 또 산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함부로 남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댐 관리 능력도 향상을 통해서 이런 어떤 기온 이상으로 인한 어떤 폭우, 폭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 최경일 의원님. 저는 정부 당국자에게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예. 그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렇게 생색들을 내지 마시고 대부분이 피해액에 대한 90% 이상이 공공시설 부분만 집중되어 있고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정부 당국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도의회에서도 끝까지 이 부분 지켜보고 도민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장님 말씀은 아까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 예. 짧게 그럼 해주시죠. 예. 네, 지금도 집으로 못 돌아가는 수재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행정에서 또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을 해주시고 치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100년, 500년을 내다보면서 치수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세 분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북농민의 김정용 사무처장 그리고 전라북도 김영원 도민안전실장, 전라북도의회 최영일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